주말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밥은 잘 드셨어요? 하고 묻던 아이였습니다. 바쁜 주중이 지나면 불쑥 오후에 전화가 와서 오늘 점심은 국밥이 어땠고 부대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쓸데없는 것까지 자랑하듯 늘어놓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야외 훈련이 길어지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창가에 앉아 검은 화면을 들여다보다 잠들면 새벽녘에 깜빡 눈을 뜰 때마다 심장 아래가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에 익은 진동음이 울릴 것 같은데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살얼음처럼 얇아졌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저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계단참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엘리베이터 앞 공기는 이유 없이 차가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길래 문손잡이를 잡아 돌려보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몇 걸음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물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파란 화면에 입력 없음이라는 글자만 느릿느릿 흘렀습니다. 식탁 위엔 말라붙은 국그릇이 하나, 싱크대 옆 바닥엔 금이 간 컵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누가 서둘러 나간 집. 그러나 그보다 더한 건 집안 전체의 감도는 이상한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제가 내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정적. 민준아? 손자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는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아이 방이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바닥에 흘린 색연필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안쪽 바닥을 스치는 듯한 스르륵 하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커튼을 천천히 젖히자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는 순간 그 안에 웅크린 작은 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얘야. 제 목소리가 뜻하지 않게 크게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몸을 움찔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라붙은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더니 음성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가 오지 말래요. 그 말 한 조각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에서 침대 밑이 유일한 세계였을 그 아이를 상상하니 세상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병 하나가 아이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요? 제 손이 덜덜 떨려 아이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야. 괜찮아. 제가 겨우 뱉어낸 말은 그렇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와 TV 소리를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침착하게 방 안을 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 안에 얼마나 깊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는지, 그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계단통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고 손목엔 작은 긁힌 자국들이 줄처럼 그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에서 의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최소 사흘은 제대로 먹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흘. 아이는 그 좁고 먼지 많은 침대 밑에서 사흘이나 버틴 걸까요?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주는 링거 바늘을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도 꿈속 같고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듯한 얼굴. 간호사가 담요 끝을 더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이에게였을까요? 저에게였을까요? 그 사이 경찰은 집을 봉쇄하고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에 묻은 무언가를 시약으로 문지르자 어둠 속에서 푸른 반응이 번쩍였습니다. 침실 바닥과 거실 벽, 서둘러 지운 듯한 닦은 흔적과 긁힌 자국.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엔 현수의 지갑과 휴대폰, 차 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최근 다툼이나 연락이 끊겼던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오래된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처 서예진이요. 몇 년 전 이혼했고 그 후로 아이를 찾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 현수가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돈 얘기를 했다고, 좀 이상하다고. 제 목소리는 저절로 낮아졌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혀끝을 스치자 죄책감이 뒤따라왔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서 형사 둘이 무엇인가를 두렁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민준의 이마에 손등을 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 아이는 얕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더 이어지지 않는 말. 저는 숨을 고르며 아이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우리 둘의 손 사이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따뜻하기도 얼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든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중부 전역 호우주의보. 회색빛이 병원 창을 때렸습니다. 형사는 젖은 레인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무렵 아파트 단지 입구 CCTV에 검은 SUV가 한 대 포착됐습니다. 운전자는 여성, 조수석에는 남성이 탑승했고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젖은 노면 위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잠시 서는 검은 차. 영상의 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량은 서예진 씨 명의입니다. 제 무릎이 저절로 힘을 잃었습니다. 의자는 고작 몇 센티미터를 더 내려앉은 것뿐인데 저는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현장을 재정리하던 수사관이 아이 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침대 밑 먼지가 잔뜩 들러붙은 채였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작은 잡음 뒤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음성. 감정을 담아. 민준아, 아무리 무서워도 침대 밑에서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그 목소리는 분명 현수였습니다. 차분한데 다급했고 단단한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녹음은 몇 초 더 이어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며 욕설이 튀어나왔고 뒤엉키는 동선 끝에 무언가가 넘어지며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 뒤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억눌린 울음.
저는 그 순간 병실 한가운데서도 아이의 방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대 밑 어둠의 냄새, 먼지 사이로 들어오는 문틈의 빛,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발소리의 진동. 형사는 재생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재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검은 SUV, 두 사람의 발걸음, 그리고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 말은 끝났지만 그 말의 여운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치료사가 장난감 블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은 호흡부터 천천히 맞추자. 그때서야 민준이 손끝으로 블록을 하나 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꿈결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비 왔어요. 아이의 말은 빗방울처럼 조심스레 떨어졌습니다. 엄마랑 어떤 아저씨랑 왔어요. 아빠한테 돈 달라 했어요. 아빠는 안 된다고 했고 그 아저씨가 아빠를 밀었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 탓이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발 아래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실 쪽 문틀과 싱크대 손잡이에서 나온 지문은 강도윤이라는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었고 서예진과 동거 중이라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형사는 벽면에 사진들을 붙이고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현수의 사진, 서예진의 사진, 강도윤의 사진, 그리고 CCTV 속 검은 SUV. 선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점점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들은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강하류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 DNA 대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을 친 얇은 충격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입모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쩌면 침묵한 건 아들이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듣지 않으려 했던 말들,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 아이는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예진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라요. 강도윤이 혼자 했어요. 강도윤은 변호인 옆에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은 말했고 민준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고 현장에서 나온 지문과 CCTV는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판사는 짧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서예진, 징역 15년. 피고인 강도윤, 무기징역.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바깥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눈. 세상은 다시 하얗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민주는 여전히 침대 밑을 힐끔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을 끄면 방 안 어둠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나보고 숨으라 했을까?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남긴 그 한 문장 때문에
아이가 살아났다고,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손끝의 온기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먼지를 비쳤습니다. 새소리가 멀리서부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밤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는 끊겼지만 누군가의 호흡은 이어졌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유리 파편처럼 빛나는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아프지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 꺼내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갑니다.